기원전 399년 그리스 아테네. 한 남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제자들이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돈도 마련했어요. 도망칠 곳도 정해뒀어요.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거절했어요. 왜요? 라고 물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옳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왔는데 지금 와서 도망치는 게 옳은 일이냐고. 소크라테스, 철학의 아버지. 오늘 밤은 그 마지막 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잠드는 지식의 목소리 나라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인 적 있으세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욕을 먹어도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어느 순간 적당히 타협해요. 그게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밤 이야기할 사람은 그 타협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소크라테스예요.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름이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운 소크라테스랑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소크라테스는 좀 달라요. 더 인간적이에요. 더 고집스럽고, 더 유머가 있고, 더 외로운 사람이에요. 편하게 눈 감으세요. 그 사람 이야기를 천천히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을 잠들게 합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흰 수염, 긴 옷, 조각상 같은 얼굴. 뭔가 근엄하고 위험 있는 철학자. 실제 소크라테스는 좀 달랐어요. 외모 묘사가 기록에 남아있는데 못생겼다는 말이 많아요. 납작한 코, 두꺼운 입술, 툭 튀어나온 눈. 제자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실레노스를 닮았다고 했어요. 실레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꾼, 반인 반수예요. 뚱뚱하고 못생긴 존재로 묘사되는. 소크라테스 본인도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외모를 가지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걸 거부했어요. 당시 아테네에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받고 말하는 법,
설득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스피치 학원 같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걸 경멸했어요. 지식을 돈 받고 파는 건 옳지 않다고. 그래서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내 크산티페는 잔소리가 심하기로 유명했는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남편이 평생 돈을 안 벌고 광장에서 사람들이랑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요. 소크라테스의 하루가 어땠냐면요. 아테네 광장인 아고라에 나가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용기가 뭐예요? 정의가 뭐예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상대방이 대답하면 소크라테스가 또 질문해요. 그럼 그건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하신 말씀이랑 앞에서 하신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자기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모른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었어요. 산파술이라고 해요. 산파가 아이를 낳는 걸 돕듯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 안에 있는 진리를 꺼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불쾌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못생긴 노인이 와서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가 사실 모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특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좋은 의미로만 유명해진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크리톤 같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어요. 특히 그에게 망신을 당한 정치인들, 시인들, 장인들이. 그리고 그 싫어하는 감정이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졌어요.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 나이 70살이었어요. 3명의 시민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어요. 죄목이 2가지였어요. 첫째, 아테네의 신들을 부정했다. 둘째,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이걸 보면 좀 이상해요.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했냐고요? 기록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안에 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도 했고, 청년들을 타락시켰냐고요? 제자들은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며 공부했어요. 그럼 왜 재판을 했을까요? 여기에 정치적 맥락이 있어요.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의 전장에서 졌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30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었어요. 패배한 아테네에 스파르타가 세운 정권이 있었어요. 30인 참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짧지만 굉장히 잔인한 공포정치를 했어요. 그 30인 참주 중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었어요. 크리티아스라는 사람이에요. 30인 참주가 무너지고 민주정이 돌아왔을 때 아테네 시민들은 화가 나 있었어요. 그 잔인한 정권의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면이 선언됐어요. 과거 일은 묻지 않기로. 그러니까 직접 처벌할 수는 없고 분노는 쌓여 있고 그 분노가 소크라테스에게 향했어요. 30인 참주의 스승이라는 이미지로. 소크라테스가 직접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30인 참주 시절에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줬다는 이미지. 아테네의 전통을 흔드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테네의 정치인들, 시인들, 장인들을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왔어요. 그 사람들의 쌓인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 재판이 열렸어요. 배심원이 501명이었어요. 아테네 민주정의 방식이었어요. 시민들이 배심원이 돼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 재판장에 섰어요. 70살 노인이.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방식으로 자기를 변호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보통 이런 재판에서 피고가 어떻게 하냐면 울거나 가족을 데려와서 동정심을 호소하거나 배심원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호소하거나. 실제로 당시 아테네 재판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오늘 처음으로 재판을 받아보는 70살 노인입니다. 그러니 제 말투가 세련되지 않아도 이해해 주세요.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친구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었대요.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고. 신탁이 돌아왔어요. 없다고. 소크라테스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지혜롭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정치인, 시인, 장인들. 그런데 대화해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도 모르긴 마찬가지야.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른다는 걸 알아. 그 차이가 나를 조금 더 지혜롭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말의 배경이에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장에서 계속 말했어요. 나는 신이 아테네에 나를 보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해처럼. 등해가 뭐냐면 말이나 소를 물어서 깨어있게 만드는 벌레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아테네라는 큰 말을 깨어있게 만드는 등해라고 했어요. 귀찮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게 없으면 아테네가 나태해진다고. 배심원들이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유죄 280표, 무죄 221표.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는 두 번째 투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무죄, 두 번째는 형량이에요. 검사 측이 사형을 요구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반대 형량을 제안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추방이나 벌금 같은 걸 제안하면 됐어요. 배심원들도 그쪽으로 기울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뭘 제안했냐면요. 국가 식당에서 무료로 밥을 먹게 해달라고 했어요. 국가 식당은 아테네에서 올림픽 우승자나 전쟁 영웅들에게 주는 명예예요. 그걸 자기 형량으로 제안한 거예요. 배심원들이 화가 났어요. 결국 사형이 선고됐어요. 사형 찬성표가 유죄 찬성표보다 더 많았어요.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더 환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의도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아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었으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로 처형되지는 않았어요. 아테네에 종교적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델로스 섬으로 신성한 배가 떠나 있었는데 그 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처형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크리톤이라는 제자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어요.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이자 제자였어요. 크리톤이 말했어요. 다 준비됐어요. 돈도 있어요. 당신을 받아줄 곳도 있어요. 간수들도 설득할 수 있어요. 오늘 밤 나가면 돼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그게 옳은 일이냐고. 크리톤이 답했어요. 당신이 죽으면 저는 친구를 잃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돈을 아껴서 당신을 구하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당신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크리톤, 우리가 평생 나눈 이야기들 기억해요? 중요한 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잘 산다는 건 옳게 산다는 거라고. 지금 내가 도망치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크리톤이 답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서 살았어요. 그 법이 나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켰어요. 그 법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아테네를 떠났어야 했어요. 근데 나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 법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법이 내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치는 게 그게 어떻게 일관된 삶이에요? 크리톤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판결이 부당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부당한 판결에는 부당한 방식으로 맞서면 안 돼요. 악에는 악으로 갚지 않는다. 그건 내가 평생 믿어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걸 버리면 내가 평생 해온 말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크리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논리적인 결정이었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집스러운 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 해요. 소크라테스는 70살이었어요. 그 나이에 낯선 땅으로 도망쳐서 남은 삶을 사는 게
어떤 건지 그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유가 하나였을 리 없어요. 다만 어떤 이유가 됐든 그 결정은 소크라테스가 평생 해온 말과 일치했어요. 그게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델로스에서 배가 돌아왔어요. 처형의 날이 됐어요. 제자들이 감옥으로 찾아왔어요. 플라톤도 있었고 크리톤도 있었어요. 다들 울고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달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을 한다는 건 죽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몸의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을 돌보는 것. 그게 철학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철학자는 모순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긴 잠을 자는 거예요. 나쁠 게 없어요. 죽음 이후에 뭔가 있다면 거기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아요. 해가 질 무렵 간수가 독배를 가져왔어요. 독이 든 잔이었어요. 햄록이라는 식물에서 만든 독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간수가 설명했어요. 발부터 감각이 없어져요. 그게 점점 올라와요. 심장에 닿으면 끝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잔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왜 울어요? 내가 평온하게 죽을 수 있도록 여자들을 보냈는데 평온하게 죽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독배를 마셨어요. 누워서 기다렸어요. 발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비쳤어요. 갚는 거 잊지 말아요.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의학의 신이에요. 병이 나으면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학자들이 아직도 해석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삶이라는 병에서 드디어 낫는다는 의미라고. 죽음을 치유로 본 거라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마지막 순간에도 빚진 거 갚으라는 당부를 잊지 않은 거라고. 소크라테스답게. 그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이었어요.
기원전 399년 70살. 그가 남긴 글은 한 줄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제자 플라톤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들이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글 한 줄 쓰지 않은 사람이. 오늘 밤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오프닝에서 여쭤봤잖아요. 옳다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밀어붙인 적 있냐고.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죽음 앞에서도.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크라테스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만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일관성이에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았어요. 평소에 하던 말을 죽음 앞에서도 바꾸지 않았어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누군가한테 솔직하게 말했던 것, 손해인 걸 알면서도 옳은 걸 택했던 것, 아무도 안 봐도 제대로 한 것, 그런 작은 일관성들이 쌓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돼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그걸 쌓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무게가 그를 감옥에 남게 했어요. 오늘 하루 당신이 지킨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게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 제가 언제나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자요. 굿나잇.